내 이름은 박정우. 올해 77이다. 이 나이가 되니 모든 게 다 보인다.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이치도, 그리고 내 인생의 끝도.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3층 301호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11월의 햇살치고는 유난히 따뜻하다. 하지만 내 손끝은 차갑다. 아침 6시에 간호사가 들어왔다. 젊은 여자였다. 내 딸 정은이 또래쯤 되어 보였다. 환자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네, 잠이 안 와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간호사는 내 팔에 연결된 링거줄을 확인했다. 그리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부드러웠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사도 알고 있다. 어제 회진 때 그의 눈빛에서 봤다. 미안함과 무력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어젯밤 오랫동안 생각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되짚어봤다. 77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무엇을 위해 살았나? 자식들이었다. 큰딸 정은, 둘째 아들 정민, 막내 정우. 그 세 아이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식들은 어디에 있을까? 정은이는 어제 1시간 다녀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눈은 내 얼굴이 아니라 벽에 걸린 차트를 보고 있었다. 보험 청구를 위해 병실 사진을 찍고 갔다. 정민이는 전화만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출장이라서 못 가요. 곧 갈게요. 하지만 언제가 곧인지 모르겠다. 정우만이 매일 왔다. 어제도 왔다. 저녁 8시. 회사를 마치고 달려왔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잡고 있었다. 그 손이 따뜻했다. 오늘 아침 7시 나는 결심했다.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전화 좀 걸어줄 수 있나요? 네. 어디로 드릴까요? 김민수 변호사한테로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내 휴대전화를 찾아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301호 박정우 씨라고. 급한 일이 있으시대요. 1시간 뒤 변호사가 왔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남자였다. 그는 5년 전 건물 계약할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앉아요. 변호사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유언장을 쓰려고.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유언장이요? 그래.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리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자식이 있어. 큰딸,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네. 한 사람에게만 줄 거야.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한 분에게만요? 다른 두 분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시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25이었을 때 아내를 만났다. 1968년 봄이었다. 시장 입구에서 과일을 팔던 여자였다. 23이었던 그녀는 햇살 아래서 사과를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림 같았다. 나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녔다. 공사판으로 가는 길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지나쳤다. 두 번째 주에는 멈춰서 사과를 샀다. 사과 하나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그녀의 미소가 햇살 같았다.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얼마예요? 50원이에요. 나는 100원을 줬다. 거스름 돈. 괜찮아요.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완전히 빠졌다. 그 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과를 매일 샀다. 공사판 동료들에게 나눠줬다. 야, 너 사과 장사하냐? 아니야. 그냥 좋아서. 뭐가 좋은데, 사과가? 응. 동료들은 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한 달 뒤, 나는 용기를 냈다. 저기,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예, 밥, 나랑 먹어요. 국밥집 아는 데 있어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요. 그녀가 웃었다. 잠깐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뒤편 가게로 들어갔다. 그리고 5분 뒤 나왔다. 가요. 우리는 함께 국밥집으로 갔다. 낡은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다. 돼지국밥이 맛있는 곳이었다. 여기 자주 와요. 네. 혼자 밥 먹을 때 와요. 혼자요? 가족이 지방에 있어서. 나는 혼자 서울에서 일해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돈 벌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였다. 6개월 뒤, 나는 프로포즈를 했다. 시장 끝자락의 작은 다방에 서였다. 커피 2잔과 식빵 한 접시. 그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순자 씨, 네, 나랑 결혼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공사판 인부고, 월급도 적고. 근데요? 근데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순자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요? 네. 당신이라면 괜찮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 잡아본 여자의 손이었다. 작고 따뜻했다. 우리는 1969년 봄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았다.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가까운 친척 몇 명과 밥 먹는 게 전부였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다. 종로구 어느 골목 안쪽의 새방. 방 한 칸에 월세 3,000원. 부엌도 화장실도 밖에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미안해요. 이런 데밖에 못 구해서. 순자가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되죠. 나중에 꼭 좋은 집 사줄게요. 약속해요. 약속 안 해도 돼요. 지금도 충분해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 신혼생활은 가난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판으로 갔다. 저녁 9시에 돌아왔다.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인 채. 순자는 시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돈이 필요했다.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 드라마가 나오면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요? 슬퍼서요. 저 사람들 불쌍해요. 드라마예요. 가짜라고. 알아요. 근데 눈물이 나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을 평생 지켜야지. 1971년 가을, 첫째 딸이 태어났다. 그날도 나는 공사판에 있었다. 점심시간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다. 사위야, 순자가 애 낳았어. 딸이야. 나는 공구를 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1시간 거리를 30분 만에 뛰어갔다. 산부인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차서 쓰러질 뻔했다. 산모 보호자세요? 네. 저 남편이에요. 3층 입원실로 가세요. 3층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순자를 봤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품에 작은 생명체를 안고. 여보. 왔어요? 응. 미안해. 늦게 와서. 괜찮아요. 딸이에요. 우리 딸.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작고 빨간 얼굴. 주먹만 한 손. 다친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정은이라고 지을래요. 정의로울 정, 은의 은. 좋은 이름이네. 나는 아기를 안았다. 태어나서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다. 너무 가벼웠다. 너무 작았다. 너무 소중했다. 그 손을 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2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이번에도 나는 공사판에 있었다. 순자는 혼자 병원에 갔다. 정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저녁 6시쯤 소식을 들었다. 아들입니다. 나는 또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순자가 울고 있었다. 왜 울어요? 아들 낳았잖아요. 당신 또 모자잖아요. 혼자 나았어요. 미안해요. 일이. 알아요. 근데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일을 쉬면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 정민이라고 지을게요. 정의로울 정, 백성민. 그래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는 아들을 안았다. 정은이보다 조금 컸다. 울음소리도 컸다. 이놈, 목소리 하나는 크네. 아버지 닮았나 봐요.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쓸쓸함이 있었다. 4년 뒤 막내 아들이 태어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병원에 있었다. 공사판 반장에게 말했다. 오늘 아내가 애 낳아요. 좀 일찍 가도 될까요? 가라. 어서. 고맙습니다. 나는 오후 3시에 병원으로 갔다. 순자는 진통 중이었다. 복도에서 나는 서성였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오후 5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보호자님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지쳐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여보,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미안해요. 첫째, 둘째 때는 못 와서. 괜찮아요. 이번에 와줬잖아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다. 정우, 정의로울 정, 도울우. 정우는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손에 힘이 놀라웠다. 아빠가 잘 키울게. 형도, 누나도, 너도 다 잘 키울게. 자식 셋을 키우는 건 전쟁이었다. 밥 3그릇, 옷 3벌, 학교 3곳, 모든 게 3배였다. 우리는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았다. 좁았다.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다.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사판으로 갔다. 저녁 9시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순자는 아이들을 재우고 빨래를 하고 다음 날 아침 밥을 준비했다. 그녀는 시장 일을 그만뒀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가난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겨울이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이었다. 방은 너무 추웠다. 연탄을 떼도 온기가 금방 사라졌다. 정은이가 기침을 했다. 여보, 정은이가 감기인 것 같아요. 병원 가봐야겠네. 돈이. 괜찮아. 내일 월급 받아. 다음 날 나는 월급을 받았다. 7만 원. 그 중 2만 원을 병원비로 썼다. 약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정은이는 열이 높았다. 정은아, 약 먹어. 써요. 먹어야 나아. 정은이는 울면서 약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여름은 더 힘들었다. 단칸방에 5 식구가 누우면 숨이 막혔다. 선풍기도 없었다. 부채질로 버텼다. 어느 날 밤,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잤다. 아빠, 더워요.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바람 불어줄게. 나는 밤새 부채질을 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내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순자가 미안해했다. 여보, 제가 할게요. 당신 내일 일 가야 하잖아요. 괜찮아. 당신은 쉬어. 우리는 그렇게 버텼다. 1978년
정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옷을 사줬다. 가방도 샀다. 운동화도 샀다. 한 달 월급의 반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정은이가 행복해했기 때문이었다. 아빠, 나 예쁘죠? 응, 우리 딸 제일 예뻐.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거예요. 그래, 친구 많이 사겨. 입학식 날, 나는 일을 쉬었다. 반장이 뭐라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딸 입학식이라서요. 꼭 가야 해요. 그래, 가라. 나는 정은이와 함께 학교에 갔다. 순자는 정민이와 정우를 돌봐야 해서 못 왔다. 강당에서 입학식이 열렸다. 정은이는 새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자랑스러워 보였다.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났다. 잘 크고 있구나. 2년 뒤 정민이도 입학했다. 이번에는 일을 쉴 수 없었다. 공사가 바빴다. 여보, 미안해. 오늘은 못 가겠어. 알았어요. 순자는 정민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정우는 이웃집에 맡겼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민이가 물었다. 아빠, 왜 안 왔어요? 미안해. 일이 있어서. 친구 아빠들은 다 왔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다음엔 꼭 갈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너무 바빴다. 4년 뒤 정우도 입학했다. 이번에는 갔다. 일을 쉬고 갔다. 야, 박씨, 또 쉬냐? 막내 입학식이에요. 첫째, 둘째 때는 못 갔어요. 이번엔 가야 해요. 알았어. 가라. 나는 정우와 함께 학교에 갔다. 순자도 함께 갔다. 정은이와 정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강당에서 정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손 잡아줘. 그래. 입학식 내내 정우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손이 따뜻했다. 이 아이는 다르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정은이는 중학교에 갔다. 공부를 잘했다. 반에서 1등을 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아빠, 나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이번 학기는 학비 안 내도 돼요. 잘했어. 계속 열심히 해.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에 뭔가 있었다. 피로. 아빠, 나는 알 수 없었다. 정민이는 축구를 좋아했다.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놀았다. 아빠, 나 축구선수 될래요. 그래, 좋지. 근데 축구화가 필요해요. 다음에 사줄게. 언제요? 다음 달.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이 없었다. 정민이는 실망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정우는 조용했다. 형이나 누나처럼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내 옆에 있었다. 아빠, 뭐 해요? 신문 봐. 나도 볼래요. 정우는 내 옆에 앉아 신문을 봤다. 읽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1985년 드디어 집을 샀다. 15년을 모은 돈으로. 시골의 작은 집이었다. 방 2개에 마당이 있는 집. 여보, 우리 집이에요. 순자가 울었다. 드디어 15년 만에.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아이들도 좋아했다. 와, 마당이 있어. 내 방도 생겼어.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다. 새 집 첫날 밤, 우리 5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빠가 15년 동안 일해서 이 집 샀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 네,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잤다. 1995년 가을, 아내가 쓰러졌다. 정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10월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다. 순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정우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밥. 순자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돌아보니 그녀가 부엌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쓰러졌다. 여보, 여보.
나는 순자를 안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다. 정우야, 119 불러. 네. 구급차가 왔다.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와 정우는 구급차를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남편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뭡니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우가 나를 붙잡았다. 아빠,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 차려야 했다. 수술 해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나는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6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피로한 얼굴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합니다.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깨어날지 모른다고요? 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기다려봐야 합니다. 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온몸의 관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식을 듣고 정은이와 정민이가 왔다. 정은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기차를 타고 4시간 만에 달려왔다. 중환자실에 계셔. 혼수 상태야. 정은이가 무너졌다. 어떻게? 어머니가. 정민이는 군대에 있었다. 긴급 휴가를 받고 왔다. 군복 차림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넷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순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중환자실 밖에서 살았다. 집에도 가지 않았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다. 정우도 함께 있었다. 아빠, 집 가요. 좀 쉬세요. 아니야, 여기 있을 거야. 아빠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다. 그럼 저도 여기 있을게요. 우리는 함께 밤을 지샜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3시, 간호사가 달려왔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네,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순자의 심박수가 불규칙했다. 기계 경보음이 울렸다. 여보, 여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깨어나. 제발. 아직 우리 할 일 많아. 정우 대학도 보내야 하고, 손주들도 봐야 하고.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들어왔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보호자분은 밖으로 나가주세요.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방해가 됩니다.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복도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여보, 가지마. 제발. 1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이지.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정우가 나를 안았다. 아빠, 아빠. 정은이가 울었다. 정민이는 벽에 머리를 박았다. 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기계 소리는 멈췄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더 잘 벌어서 편하게 살게 해줄걸.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평생 고생만 시켰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3일장을 치렀다.
동네 장례식장에 서였다. 많은 사람이 왔다. 친척들, 이웃들, 순자의 옛 친구들, 조문객들이 말했다.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셨지.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숙였다. 발인 날 순자를 모시고 공동묘지로 갔다. 산 중턱의 작은 자리였다. 여보, 여기서 쉬어. 경치 좋지.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로 했어. 관이 땅 속으로 내려갔다. 흙이 덮였다. 그렇게 순자는 떠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텅 비어 있었다. 순자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옷장에는 그녀의 옷이 걸려 있었다. 화장대에는 립스틱이 있었다. 부엌에는 그녀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앞치마를 만졌다. 순자의 냄새가 났다. 여보,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아 울었다. 50이 넘은 나이에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밥은 드셨어요? 아니, 제가 해드릴게요. 정은이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아버지,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 가서 장 봐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대로 드셔야죠. 정은이는 시장에 갔다. 1시간 뒤 돌아왔다. 그리고 밥을 차렸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밥을 먹으며 정은이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아직 건강해. 그래도요. 혼자 아프시면 어떡해요? 아프면 병원 가지. 정은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재산 정리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재산 정리? 네. 집이랑 건물명이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정은이를 바라봤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됐다. 아직 영정 사진도 거실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아버지, 나중이 언제예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아버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 목소리가 커졌다. 정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알았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하세요. 정은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집. 나는 순자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딸이 저렇게 됐어. 며칠 뒤 정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정민이에요. 응. 군대는? 복귀했어요. 휴가 끝나서요. 그래.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제가 자주 전화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 제대하면 취직해서 돈 벌어서 드릴게요. 아니야. 너 쓸 돈 벌어.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괜찮다고. 아버지는 일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난이 허전했다. 정민이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잠을 잤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았다. 일을 해도 힘이 안 났다. 공사판에서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텅 비어 있었다. 다녀왔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 밤이면 순자 생각이 났다. 여보, 보고 싶어. 빈 침대 한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순자가 떠나고 1년이 지났다. 나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다. 시내 외곽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다. 월세가 꽤 나왔다. 이제 노후는 걱정 없었다. 정은이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아버지,
건물 사셨다면서요? 응, 좋네요.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래. 그런데 아버지, 명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명의지.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요. 미리 자식들 명의로 나눠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재산 이야기였다. 아직 그럴 생각 없어. 왜요? 세금이.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나중에 생각할게.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내 재산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돌아갔다. 정민이는 제대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 아버지, 저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돈 벌어서 아버지 드릴게요. 아니야, 너 쓸 돈 벌어. 하지만 정민이는 돈을 준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번 줬다. 명절에 10만 원. 그게 전부였다. 대신 정민이는 바빴다. 회사 일로, 회식으로, 야근으로. 아버지, 죄송해요.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다음에 꼭 뵐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였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바빠서 자주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 일 잘하는 게 더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마음은 느껴지지 않았다. 막내 정우는 달랐다.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자주 왔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이면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응, 좋아. 너는? 저요? 저도 괜찮아요. 회사 일은 좀 힘들지만요. 정우는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왔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인절미예요. 야, 이거 비싸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이 더 달았다. 정우야. 네, 넌 참 착하다. 뭐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잖아. 형이나 누나는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넌 그냥 나보러 오잖아. 정우가 웃었다. 당연하죠. 아버지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날 정은이와 정민이가 함께 찾아왔다. 둘이 함께 오는 건 집사람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다. 아버지,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건물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나이 드셨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아직 괜찮아. 정민이가 거들었다. 아니에요. 세입자들 관리도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차라리 파는 게 나아요. 팔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 돈으로 요양원 가시면 되죠. 요양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요양원 안 가. 정은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너희 생각 아니고? 정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재산 나눠 갖고 싶어서. 아버지, 정민이가 나섰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 눈빛에 다 보여. 나 늙은이 취급하면서 빨리 죽기만 기다리는 거지.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가. 다 나가. 두 사람은 말없이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평생 뭘 위해 산 걸까?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냈다. 내 꿈은 접고, 내 욕심은 버리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다. 순자와 함께 평생을 고생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겨울엔 추위에 떨고 여름엔 더위에 지쳐가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내 건강, 내 외로움? 아니었다. 내 재산만 생각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70을 넘긴 나이에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새벽 2시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다. 정우였다. 아버지, 잠은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담요 꼭 덮으시고 창문도 닫으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가득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괜찮아. 너도 자거라. 고맙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꼭 쥐었다. 그 작은 화면 속에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구나. 그해 겨울, 나는 쓰러졌다. 12월의 추운 아침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다. 식은 땀이 흘렀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휴대전화를 찾아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신고는 됐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후는 기억나지 않는다. 구급차가 왔고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당뇨 합병증입니다. 폐렴도 함께 왔고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차가운 형광등. 여기서 죽는 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다. 정은이가 제일 먼저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아프세요? 조금. 병원비는 제가 정리할게요. 보험 청구하면 되죠? 정은이는 병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뭐 하니? 보험 청구용이에요. 나중에 서류 필요하거든요. 그래. 정은이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다. 아버지, 전 회사 가봐야 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래. 하지만 다시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정민이는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했다.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에요. 죄송해요. 곧 들어가면 갈게요. 괜찮아. 일이 더 중요해. 빨리 나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갈게요. 응. 전화가 끊겼다. 며칠 뒤에도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아직 출장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일주일이 지나도 정민이는 오지 않았다. 정우만이 매일 왔다. 회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저녁 8시쯤이었다. 어느 날은 비가 왔다. 정우는 흠뻑 젖은 채로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비 맞았구나. 괜찮아요. 빨리 오고 싶어서 뛰어왔어요. 바보 같은 놈. 천천히 와도 되는데. 아버지 혼자 계실까 봐요. 정우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비에 젖었는데도.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표정 보면 아픈 거 알아요. 정우는 가방에서 물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줬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아버지, 제가 있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세 자식이 동시에 병실에 왔다. 정은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재산 분배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정민이도 거들었다. 맞아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정우가 기어들었다. 형, 누나, 지금 그 얘기할 때예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세요. 뭐야? 너, 내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저도 자식이에요. 정은이가 비웃었다. 자식, 너 아버지한테 뭐 해드린 거 있어? 돈도 안 드리면서. 돈이 다예요? 돈만 드리면 효자예요? 그럼 뭐가 있는데? 손 좀 잡아준다고 효자인 줄 알아?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맞아요. 전 손밖에 못 잡아드려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나는 눈을 감았다. 자식들이 내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 재산 때문에.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간 뒤, 나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펜과 종이 좀 주시겠어요? 왜요? 편지 쓰실 거예요? 네, 비슷한 거요. 간호사가 가져다 줬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유언장. 나, 박정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시골집 한 채, 상가 건물 1동, 예금 전액을 막내 아들 박정우에게 물려준다. 큰딸 박정은과 둘째 아들 박정민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글씨가 흐려졌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한 달 뒤, 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아내의 흔적만 남아있는 집. 정우가 함께 왔다. 아버지, 제가 며칠 같이 있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지. 회사는 괜찮아요. 며칠 휴가 냈어요. 바보 같은 놈. 휴가를 왜 내? 아버지 때문에요. 정우는 집 안을 청소했다. 먼지 쌓인 창문을 닫고, 쌓인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아버지, 냉장고에 먹을 것 좀 채워놨어요. 매일 드세요. 알았어. 약도 꼭 챙겨 드시고요. 응. 정우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구나. 며칠 뒤, 정은이가 찾아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아버지, 들었어요?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누가 그래? 병원 간호사가 봤대요. 막내한테만 주신다면서요? 그게 내 맘이야. 아버지, 그건 불공평해요. 뭐가 불공평한데? 전 그동안 뭐 했어요? 병원비도 제가 냈잖아요. 병원비는 고맙지. 근데 그게 다냐?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마음이지. 진심이고. 정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돈은 필요 없으세요? 정우가 뭘 해드렸는데요? 손 좀 잡아드렸다고. 전 재산을 줘요? 그래, 손을 잡아줬어. 그게 얼마나 큰지 너는 모르지. 아버지, 나가줄래? 피곤해. 정은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정민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예요. 응, 누나한테 들었어요. 유언장 얘기. 그래, 아버지,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지. 근데 아들 노릇은 했냐? 아버지, 너 마지막으로 나 본 게 언제야? 병원에서도 안 왔잖아. 출장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항상 어쩔 수 없지. 너한테는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 제발.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정우가 찾아왔다. 아버지, 형이랑 누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뭐래? 유언장 얘기. 사실이에요? 응, 사실이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형이랑 누나가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건 걔네들 문제고.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정우야. 네, 넌 좋은 놈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고맙다. 네가 있어서.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한 달 뒤, 나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가족분들 빨리 부르세요. 나는 알았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새 자식이 왔다. 정은이는 울었고, 정민이는 침묵했고, 정우는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정우야,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전 아직 아버지 필요해요. 넌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민이가 다가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냥 각자 길이 달랐을 뿐이야. 정은이가 울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 부렸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나는 새 자식을 바라봤다. 내가 평생 사랑한 아이들. 내가 평생을 바친 아이들.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친척들, 이웃들, 옛 동료들. 3일장을 치르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 왔다. 변호사가 자식 셋을 불렀다. 작은 회의실에 네 사람이 앉았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정은이와 정민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인 박정우 씨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 박정우 씨에게 상속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정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전부요? 하나도 안 주시겠다고요? 네,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민이가 책상을 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도 자식인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형, 누나, 미안해요. 전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정은이가 소리쳤다.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세 분께 각각 쓰셨습니다. 3개의 봉투가 나왔다.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은이가 먼저 편지를 열었다. 정은에게, 딸아,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이든 잘 해냈지.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는 모든 걸 계산하기 시작했다. 사람도, 관계도,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내가 병원비를 낸 건 고맙다. 하지만 그건 돈이었어. 아버지가 필요했던 건 네 마음이었어. 넌 현명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그게 아버지가 슬펐던 이유야. 그래도 사랑한다. 내 아버지가. 정은이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다. 정민이가 자신의 편지를 열었다. 정민에게, 아들아, 넌 부지런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했지. 아버지는 네가 대견했다. 하지만 너는 너무 바빴다. 일이 중요한 건 아버지도 안다. 아버지도 평생 일만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오기를 기다렸어. 하지만 넌 오지 않았지. 넌 성공했지만 가족은 잃었다. 그게 아버지가 안타까웠던 이유야. 그래도 사랑한다. 내 아버지가. 정민이는 편지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정우가 마지막 편지를 열었다. 정우에게, 막내야, 넌 가진 게 없었다. 큰 회사도 다니지 않았고 돈도 많지 않았지. 하지만 넌 아버지 손을 잡아줬다. 그게 전부였어. 아버지가 외로울 때, 아버지가 아플 때, 아버지가 무서울 때 네가 옆에 있었어. 그 손의 온기가 아버지를 살게 했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건 재산이 아니야. 그건 그냥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은 사랑은 함께 있는 거지라는 진리야. 네 형과 누나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대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사랑한다. 네 아버지가.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다. 정은이는 유산을 포기했다. 법적으로 이 일을 재개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편지가 마음에 남았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정민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일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집을 팔지 않았다.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정우는 그 사진 앞에 인사를 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은이와 정민이가 찾아왔다. 정우야,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응, 좋아. 세 남매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앉았던 자리는 비워뒀다. 그곳에 아버지의 사진을 놓았다. 아버지, 저희 다시 시작해요. 늦었지만요. 정은이가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서로 사랑하면서요. 정민이가 덧붙였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형제들 사이좋게 지낼게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박정우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으로 돌릴 수 없는 것, 바로 함께 있음의 가치였습니다. 당신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손을 잡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유산은 기억입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온기,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박정우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